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한 지역 신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바로 경인일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대표하는 언론사 경인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신문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아주 극적인 두 얼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쪽에는 국가적인 헌정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렀던 감시자의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직후에 건설자본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으면서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뭐랄까, 빛과 그림자, 영광과 위기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경인일보가 20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사태에 어떻게 맞섰는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2025년에 소유 구조가 급변하면서 어떤 내부 갈등의 폭풍을 맞았는지, 아, 더 나아가서 이 언론사의 신뢰도와 공익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과 또 동시에 한국 언론이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고민, 이걸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과연 경인일보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공재로 굳건히 남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 가장 극적인 순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심지어 언론에 입을 틀어막겠다는 포고령 1호까지 발표됐죠. 그야말로 서슬퍼런 공포가 사회를 뒤덮던 그 순간에 지역신문인 경인일보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료를 보면요, 경인일보는 조금 더 굴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오해요. 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밤새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로부터 기자들을 보호하고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절사항전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2월 4일자 신문에서 그 의지가 폭발했군요. 맞습니다. 그날 사설의 제목부터가 굉장히 단호해요. 여기서 이 사태를 명분 없는 위헌적 쿠데타라고 명확하게 규정해버립니다. 와, 쿠데타.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시 혼란 속에서 일부 언론들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이러면서 모호한 양비론을 펼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인일보는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짚어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건 쿠데타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 맞아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준수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더군요. 정확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한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지면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특히 일면 헤드라인, 정말 상징적이었죠. 네. 대통령 탄핵 논의 불가피. 이건 사실 보도를 넘어서 거의 정치적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지역 신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런 부담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부에서 혹시 반발이나 우려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당시 편집국의 분위기는 뭐랄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목소리를 내겠는가 하는 공감대가 훨씬 강했던 걸로 보여요. 아, 이 헤드라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아젠다 세팅 역할을 한 겁니다. 수도권 최대 지역지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헤드라인만큼이나 흥미로운 게 일면 사진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국지들이 국회 본회의장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에 집중할 게 경인일보는 전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네, 바로 경기도 수원의 한 작은 가게에서 시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TV 뉴스를 지켜보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로컬 저널리즘의 정수입니다. 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사태가 서울 여의도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바로 내 이웃, 우리 동네 가게 주인의 일상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편집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빛나는 용기를 보여준 셈인데, 그런데 바로 그 강인했던 언론사가 외부의 총칼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바로 돈과 주인의 문제 앞에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그 순간에도 사실 경인일보 내부는 심각한 경영난과 불안정한 지배구조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어요. 원래 1999년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트로이카 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로이카 체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였죠? 그게 이제 가천길 재단, 그리고 경기고속, 또 SM상선. 세 곳이군요. 네, 이 세 조주가 지분을 한 14에서 17% 정도씩 나눠 가지면서요. 서로 견제하는. 그렇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특정 자본이 편집권을 장악하는 걸 막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겠네요. 네, 있었죠. 하지만 장점만 있진 않았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투자나 미래 전략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고 경영난이 심화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기 힘든 그런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됐어요. 그러다 2025년에 이 균형이 깨진 거군요. 네,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한 겁니다. 그게 바로 흥국산업이라는 회사군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하남에 있는 레미콘 건설 자재 기업이던데.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언론계의 오랜 악몽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죠? 바로 건설 자본의 언론사 소요 문제죠. 네. 이게 왜 그렇게 민감한 사안인가요? 건설업은 본질적으로 관어사업,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 건설사가 언론사를 소유하게 되면 지자체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발 비리나 환경 문제 같은 비판 기사를 막는 일종의 방패로. 그렇죠. 방패로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언론이 감시견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애완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내부 기자들의 반발이 엄청났겠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쿠데타에 맞서 싸웠던 기자들인데요. 격렬했습니다. 언론노조 경인일보 지부가 성명을 내고 편집권 침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어휴, 막 파업 직전까지 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대만 한 건 아니었죠. 네, 노조는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흥국산업의 이기훈 회장이 내놓은 카드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100억 원 투자 선언이었죠. 네, 편집권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가족 경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네, 100억 원? 이 100억 원은 당장 회사의 숨통을 조이던 80억 원의 부채를 갚고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딜레마였겠네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우려 사이에서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재정 위기를 해결해줄 구원투수일 수도 있지만 언론의 영혼을 갉아먹을 트로이의 목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않나.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사 간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 협약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강화한다거나 대주주와 관련된 비판 기사를 게재할 때 어떤 외압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식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 장치가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자기 검열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신문의 보도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들의 과거 기록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신뢰도 관련 지표들을 한번 짚어보죠. 먼저 좀 아쉬운 점들부터 볼까요? 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아주 큰 오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코로나19 검사 예정자가 사망했다는 속보를 냈는데 그때 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이라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뇌졸중 환자로 밝혀졌죠. 오보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더 큰 문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정 보도를 명확하게 내고 사과하는 대신에 실그머니 기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오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 특정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우호적인 기획기사를 여러 차례 실었다는 의혹도 신뢰성에 큰 흠집을 냈던 사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과오들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고서는 경인일보의 가장 큰 강점으로 탐사보도 역량을 꼽습니다. 이 두 얼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경인일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몇몇 대표적인 수상 실적을 보면 이들의 저력을 알 수 있거든요. 먼저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라는 기획 보도가 있습니다. 아, 이건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거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법부의 그 권위주의나 관료적인 태도가 평범한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끈질기게 파헤친 보도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재판 기록 열람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발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법원이 불친절하다는 감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납치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제목만 들어도. 네,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까지 경찰에 보냈던 수백 장의 구조 요청 메시지가 어떻게 묵살되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 보도는 경찰의 부실 대응 시스템 전체에 경종을 울렸고 한국 기자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허점을 드러낸 거네요. 네, 장애인 참정권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투표소 실태 같은 것들을 거의 전수조사 수준으로 취재해서 보도했어요. 아, 장애인도 똑같은 유권자인데 왜 투표 한 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 보도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 이 보도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설 개선 대책을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단순 고발을 넘어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특히 11년 연속으로 한국 편집상을 수상한 기록은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 11년 연속 수상 기록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 그래요? 편집상이라는 게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걸 넘어서요. 독자에게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제목, 사진, 그래픽 디자인 역량을 평가하는 상이거든요. 아하. 즉, 경인일보 내부에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독자들이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문화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탐사 보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힘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경인일보라는 하나의 지역신문을 통해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정말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했던 정론지의 모습, 그리고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기업으로서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는 경인일보의 미래를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unstable, risky라고 진단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탐사보도 역량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는 탁월하다, excellent라고 평가합니다. 모순적이지만 이게 현실인 거군요. 그렇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새로운 대주주 체제 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보여주었던 그 서슬퍼런 기자 정신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미래는 결국 내부 기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또 이 신문을 지켜보는 우리 같은 독자들의 날카로운 감시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경인일보의 독자라면 건설 자본이 대주주가 된 이 신문의 일면에서 내일 아침 무엇을 가장 보고 싶으신가요? 대주주인 건설사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화려한 기사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건설사가 연루된 환경 문제나 인허가 비리를 파헤치는 또 다른 탐사 보도일까요? 아마 그 선택에 대한 당신의 기대가 앞으로 한국 언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오늘 슬기로운 언소주 생활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